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오던 나스닥, S&P 500을 쉬어가고 이제 다우가 좀 올랐죠. 네, 다우와 또 러셀 2000 등이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형주 그리고 기술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그동안 좀 소외됐다 할 만한 중소형주로 올라가는 좀 순환매 성격이 뉴욕 증시에서 나타나서 지수별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쨌거나 하반기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이렇게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감세안, 이른바 BBB죠. 상원을 통과하고 미국 시간으로 2일 오늘 되겠습니다. 하원 표결에 들어가지만 시장은 예상했다는 듯이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갈등이 좀 해소돼 가나 싶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이 다시 또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머스크 CEO는 공화당 저격은 물론 신당 창당까지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는 5% 넘게 급락했고요. 자, 감세안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대립, 또 이제 고용 보고서 등 또 시장에 다소 변수가 될 만한 것들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이제 3,130선까지 오르면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3,090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이 됐고요. 또 이번 주 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주사들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7월 첫 거래를 어제 상승했고요.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타임에서 개장 상황을 살펴본 후 하우머니 시간에서는 주목할 이슈와 함께 개장 후 특징주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겼습니다. 감세하는 유동성 확보를 늘려 단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와 머스크가 감세안을 두고 격화가 심해지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를 일제히 약세를 보이자 오늘 증시는 기술주에서 우량주로 흐름이 이동하는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술주들이 너무 빠르게 올랐다면서 매수세가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테크주 움직임 특히 주의해서 봐야겠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는 홀로 오늘 1% 가까이 올랐고요.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1%, 0.82%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간의 랠리를 멈추고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도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상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 1% 넘게 빠졌고요. 알파벳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애플은 자체 AI를 포기하고 시리의 외부 기술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온 영향에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을 끌어내렸던 주범은 테슬라였죠.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두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어서인데요. 어제 머스크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이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맞받아쳤는데 그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면서 심지어 머스크의 추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보조금이 실제로 삭감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테슬라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또 곧이어서 공개될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를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또 그밖에 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메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3% 가까이 빠졌고요. 또 브로드컴도 4% 가까이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은 감세 법안 소식 외에도 주요 경제 데이터들이 나온 만큼 지표에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예상외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것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구인 건수는 776만 9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물론 채용과 해고가 모두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제조업 지표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이어서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PMI 지수 역시 4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49.0으로 나오면서 전월치와 전망치는 소폭 웃돌긴 했지만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 지수들도 보면 생산 지수가 개선된 가운데 반대로 신규 주문 지수와 고용 지수는 하락하면서 이번 지표가 약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가격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시사했습니다. 같은 날 S&P 글로벌에서 나온 제조업 PMI는 52.9로 나오면서 2022년 5월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다만 ISM 지표와 마찬가지로 조사 측은 관세로 인해서 투입 가격 지수와 판매 가격 지수 모두로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밝히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점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국채가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4월 문턱을 넘으면서 조만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 3천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파월 의장이 버티기에 나서고 있으면서 그것도 오늘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간밤 10년물 금리는 0.02%포인트 올랐고요. 2년물 금리도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달러는 오늘도 소폭 약세를 이어가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6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2%를 기록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유로화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는 0.17% 빠지면서 96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52%, 0.94% 움직였는데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가 8월에도 하루 41만 배럴 증산을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증산이 이어진다면 공급 증가로 인해서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금값 역시 국채금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금 선물은 1.25% 오르면서 온스당 3,349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라운드까지 포함하면 총 170억 달러에 육박한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모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속도를 간신히 따라잡는 수준일 만큼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픈AI를 비롯한 경쟁 업체들만큼 빠르게 수익원을 확보하진 못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칩부터 서버까지 직접 다루면서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회사의 기업 가치는 800억 달러까지 수직 상승했고 외신들은 이번 자금 조달로 xAI가 오픈AI, 엔스로픽 등 라이벌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중관세 제외 대상인 하이브리드 수출에 주력하면서 판매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유럽에서 팔린 하이브리드 차량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9.2%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0.6%에 그쳤는데 유럽의 규제 장벽을 뚫고 거둔 성과란 점에서 괄목할 만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또 같은 달 배터리 전기차 비중도 9%를 찍으면서 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지난해 7월 이후 10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기면서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고용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미국 최대 고용주 중 하나인 아마존도 빠르게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 창고에 배치된 로봇만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곧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다 밝혔는데 노동력이 대체되면서 아마존의 지난해 물류센터 고용률은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노동혁명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로봇과 인공지능이 빠르게 일자리를 대체하는 요즘인데요. 아마존뿐만 아니라 최근 세일즈포스 역시 AI가 회사 전체 업무의 절반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밝히기도 했고 엔스로픽은 5년 뒤면 AI가 모든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틱톡을 사들일 인수자를 찾았다 밝혔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2주 뒤 공개하겠다 밝혔는데 앞서 인수를 시도했던 오라클과 블랙스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당시 협상안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틱톡 미국 사업 지분 50%를 보유하고 이를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해 독립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대중관세 부과에 대한 반발로 중국 정부가 승인을 보류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기한을 90일 더 연장하기로도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매각 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 벌기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국가 안보와 1억 7천만 미국 경제 표심사에서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관세로 미국인들이 온라인 쇼핑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사된 22개 분야 중 식료품만 유일하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의 열의 셋 이상은 가격 불확실성으로 구매를 미뤘다 답했고 약 30%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구매를 앞당겼다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엘릭스 파트너스는 관세가 소비자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 변화와 잠재적 리슈어링을 초래하고 있다. 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짚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미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앞두고 무역 수장에게 강경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곧 미국을 방문하는 마루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에게 어떤 형태의 합의든 오는 9일부터 현재 부과 중인 10% 기본 관세 감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요구하면서 또 특정 산업 부분에 적용되는 고유 관세 인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이 미국의 포괄적인 무역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특정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EU 내부에서는 시한 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다만 EU가 마련 중인 보복 조치를 두고 회원국 간 입장차가 커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둘러싼 상표권 경쟁이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를 가리지 않고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스가 대거 상표를 출원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토스는 지난 6월 2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총 24건을 출원했습니다. 출원 범위는 가상자산 금융거래, 전자이체, 송금 서비스 등 금융과 결제 전반에 걸쳐 있는데요. 이는 앞서 6월 26일 자회사인 토스뱅크가 단독으로 48건의 상표를 먼저 출원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은행권 중 최다 상표 출원 사례로 기록됩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연이어 상표 출원에 나섰는데요. 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도 연이어 출원했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해지면서 관련 상표 선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날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쿠콘도 6% 넘게 올랐고 NHNKCP 5.38%, KG 이니시스 3% 넘게 올랐고 헥토파이낸셜도 3%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그간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부 기업 행태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입장을 선회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등 주주가치 훼손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서 최근 국내 증시 호황과 맞물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도록 놔두기보단 법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낫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HS 효성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크라운에테홀딩스도 21% 넘게 올랐고 서현과 하나 모두 15% 넘게 시세 분출했고 원익홀딩스도 1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방사능 오염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SNS와 커뮤니티 등에선 강화도 인근 해수욕장의 방사능 수치가 0.92 마이크로 시버트에 달했다는 주장이 담긴 사진과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해당 수치는 일반적인 자연 방사선 배경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 전국 모든 지역의 방사선 수치가 정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서해 방사능 농도 측정치에 유의미한 변동은 없다며 북한의 핵 활동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피코그램이 20%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KNR 시스템 16.62%, 위드텍도 16% 가까이 올랐고 한창산업 3.82%, 한도크리텍도 2.49%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 규모가 전년보다 28%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역 수지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진페트리,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또 유한양양의 랭라자 등이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은 대표 주자들이죠. 또한 기술 이전과 해외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브리짓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파라텍시스 홀딩스가 경영권을 사들이면서 26% 넘게 올랐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17% 넘게 강세 보였고요. 일성 IS 11.7%, 마지막으로 ST팜과 비보존제약 모두 9.6%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하반기 시작이 좋습니다. 국내 증시 어제 장중 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상법 개정 기대감, 관세 여파가 크지 않았던 6월 수출 지표들에 지수가 반응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요 테마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주도주가 힘을 잃는 경우에는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달 초에 이런 흐름이 잡힐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0.6% 상승해서 3,089포인트, 코스닥도 0.3%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 기대감에 앞서 말씀드린 상법 개정 기대감, 또 양호했던 수출 지표 등이 모두 지수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코스피 장중에 연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우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혈된 영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1,800억 원에 가까운 사자세를 나타냈고 기관도 4,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외국인과 자리를 바꿔서 5거래일 만에 6,330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 투자자만 매수 우위였습니다. 550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이 326억 원 팔아냈고 개인도 300억 원 넘는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은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순위 변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상승하며 6만 전자를 탈환했지만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했고요. 전 거래일에 시총 5위를 기록했던 두산에너빌리티 8.6% 낙폭을 기록하며 시총 9위까지 떨어졌고 대신에 수출 호조의 현대차가 3% 넘게 오르며 시총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시총 5위까지 갔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 추가적인 하락하면서 시총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4위권까지 모두 상승했고 펩트론도 3% 넘게 올랐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오름세를 기록한 반면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파마리서치가 3%대, 휴젤이 6%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90전 올라서 1,35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환율 상승폭을 확대했었습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와 제조업 업황 등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야간 거래에서는 1,359원에 마감했는데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환율 다시 1,355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SK하이닉스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 반도체 투톱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SK하이닉스는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이 되지만 삼성전자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5조 원대 중반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26% 낮은 수치, 1분기보다 1조 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 제품 공급이 지연되고 또 대형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관세 부과와 물류비 증가 등으로 스마트폰과 TV, 가전부문 수익성이 둔화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시총 격차도 역대급으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 SK하이닉스의 시장 주도력이 유지되고 간신히 6만 전자를 만들어낸 삼성전자의 조정이 나올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일정 보시죠. 오늘 우리나라 6월 CPI가 발표되고요. 한국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또 개별 기업 이슈로는 콜마 B&H 윤여원 대표가 신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그룹주 변동성 커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형지글로벌이 형지그룹 전체의 통합결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협업에 나선다고 밝히자 형지그룹주를 비롯해 관련주 전반적으로 들썩였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럼 대체거래소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며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 속에 하락하면서 시총 1조 달러가 붕괴됐는데요. 국내 2차 전지 섹터엔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총 빅5 종목 거래가를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0.5% 상승합니다. 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조정이 이어집니다. 프리마켓에서는 1.75% 약세로 28만 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보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2.1%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1.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21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빅5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2.1%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8만 500원. 반면 에코프로비엠은 0.69% 하락하면서 10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보합이고 에코프로는 강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0.3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만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7월 좋은 스타트를 끄는 국내 증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조방원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실현에 그칠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분위기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기술주라든지 AI 관련된 성장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간밤에는 보니까 그동안 또 소외됐던 섹터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올랐던 그런 섹터 쪽으로는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진짜. 예.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가 싶었더니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야, 그나저나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어제 정말 묘한 상황을 모처럼 봤습니다. 우리 저 코스피가 어제 시가가 네. 상승 출발이죠. 3,089.64포인트인데 종가가 3,089.65포인트. 0.01포인트 차이니까 그냥 같은 자리죠. 네. 코스닥이 783.65포인트에 개장해가지고 종가가 783.67포인트, 0.02포인트. 그게 또 제자리. 그런데 위에 갔다가 하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야말로 왜 요런 압정 네. 요렇게 바닥에다 세워놓은 같은 그런 일봉이 나왔는데 많은 종목들 이렇게 보면은 막 치솟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그동안 여기 시세 잘 나온다 주도주다 싶었던 그런 쪽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고비에 도달한 것 같은데 고비에 도달했다는 건 좀 쉬어갈 타이밍이라는 타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동안처럼 쭉쭉쭉쭉 가던 거에는 일단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은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워낙 장이 뭐 이렇게 강하게 버티니까 이제 요 7월 초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보니까. 근데 요즘은 하루 오르면 야 이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갈무해야 돼 싶다가 또 살짝 또 약한 모습 보이면은 진짜 좀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또 쉬었다가 다시 또 가는 거 아니야라는 가는 거 생각도 아니야 들고 싶으니까 예. 또 쉬는 게 또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 예측이 쉽지 예. 않아요. 네. 맞아요. 오늘 네.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깔끔하게 이발하셨구나 우리 송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이제 6말 7초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도 끝났고 하반기도 접어들고 하는 그런 요렇게 분기점입니다. 그죠? 네, 한 맞습니다. 일주일 사이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제 어제 진짜 또 어제 저도 장 하루 종일 보면서 예, 그 아침에는 보니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야 이거 그 사이에 좀 못 사서 기다려 있던 종목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들더니 다 끝나서 보니까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처음이 되게 창대했는데 마지막이 그냥 다 그래서 예. 어제 장주반에 샀던 분들은 상당히 좀 예, 어제 실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이제는 많이 올라와서 네.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를 한번 리뷰를 하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긴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면 좀 마음도 안정이 되고 조금 오히려 너무 남을 보지 말고 조금 숲을 좀 길게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오늘 상반기를 정리해보고 하반기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면 자산별로 좀 수익률을 봐야겠네요. 반기 결산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반기 결산 한번 쭉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게 특이한 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너무 좋았고 네, 이거도 좋을 수 그러니까요. 없었고 예.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 자산을 뛰어넘은 게 1등이 금이었다. 금이 사실은 제일 좋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주식이 한 8%대 올랐는데 금이 보면 24% 올라가면서 사실은 금이 압도적인 1등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독특했고 그 정반대편에는 사실은 달러 지수가 제일 약세를 보였다는 거 미국의 달러 지수가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금과 달러가 통상적으로는 전통적인 대표 안전자산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완전 명암이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고요. 이거는 예. 뭐 앞서도 계속 또 전해주시고 있는 미국의 그 소위 그 이제 감세 법안 이제 아직 이제 하원 남겨져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네.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걸 차트를 그려보면 미국의 부채 증가하는 거와 금 가격이 똑같이 움직여요. 아,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은 금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돈을 빌리고 돈을 찍어내니까. 네. 이런데 이게 보니까 적자가 나는 우리 맨날 그 얘기하는 적자성 무슨 부채 네, 증가 네, 뭐 네, 이게 네.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미국 국채 계속 들고 있는 게 맞아 달러로 표시된 거 그러니까 금을 자꾸 사게 된다. 이것이 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이한 현상이 그 위험 자산인 주식도 좋았지만 더 위험 완전 반대편에 있는 안전 자산인 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러네요. 이건 전적으로 미국이 만들어준 금 상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만들어준 금 상승. 네. 하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주식 시장 안에서도 놓고 보면 지역별로 엄청나게 편차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우리나라가 그 상반기에 한 27% 올랐거든요. 네. 우리 코스피가. 네. 그런데 그 환율이 강세가 한 8%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 보면은 거의 35 뭐 이 정도 되는데 저거는 MSCI 코리아 지수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더 올랐어요. 그래서 39%라고 올랐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전 세계 그냥 무조건 압도적인 1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로존 중국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거의 뭐 저 안에서도 뭐 닥스나 이런 걸 빼보면은 상당히 높은 성과를 네. 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미국 우리가 상당히 큰 시장인데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5%좀 실망스럽고 좀 아쉽죠. 근데 우리 서학개미 같은 케이스들은 아까 우리 원화 환율이 8% 절상이 됐다 네, 그랬잖아요. 네. 저걸 컨버트, 그러니까 지금 달러로 투자했다가 미국에 연초 대비 투자해서 5% 올라서 좋았는데 원화로 바꾸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2월 달 전고점을 뚫고 최고점을 가고 있다고 막 우리가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은 전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국 통화로 환산을 해보면 사실은 손해를 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전고점을 뚫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배고픈 그래서 좀 더 가야 돼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보면 참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자산별로 봤을 때 금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좋았을 거고 우리 주식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 이것도 사실 종목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잘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은 상반기가 6% 평균 수익률 어디서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인버스 이런 거 투자들 좀 많이 예, 하셨고 예. 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애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그 와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렇게 뭔가 추세가 잡히는 장에서는 샀다 팔았다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사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오히려 버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전반적인 이제 상당히 좀 전형적인 상반기 장세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서 기다리는 거에는 우리 정민 앵커도 나름 일가견이 있습니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나만 그런가 하니까 뭘 들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아니 그러면 업종별로 한번 짚어주세요. 그러면 대충 느낌상 뭐 들고 계신지 나올 것 같아.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업종을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네.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를까 싶기도 한데 약간의 그 솔직히 절대 수익률은 당연히 차이가 나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 워낙 잘했으니까 예. 미국과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더 잘했긴 했지만 그 네임즈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들은 거의 속순위가 비슷하다. 그게 상당히 여기 그래서 좀 의미 있는데 미국은 보시면 산업재, 커뮤니케이션스, 기술금융, 유틸리티 이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여기 우리나라도 한번 바로 넘어가 주시면 우리나라는 유틸리티, 산업재, 금융, 커뮤니케이션스 거의 이름이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비교가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우리가 늘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방산, 원자력, 네. 로봇,
그다음에 뭐 그 전력 설비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금융 쪽으로는 증권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갔던 거, 엄청 세게 갔던 분야가 미국 내에서도 그만큼은 안 갔지만 비슷하게 갔다.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투자의 테마, 그 흐름 자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건 어느 쪽에서 한 나라에서 어떤 분야가 많이 먼저 가면 우리나라 걸 살펴보고 우리 게 들어갔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가 뒤따라서라도 가면 소위 말하는 갭매우기 비슷하게 가는 그러한 투자들을 할 수 있어서 좀 소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투자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도 전형적으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 중은 거기가 전반적으로 흐름은 제일 빠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빠르게 뒤따라가고 또 강하게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글로벌 그 주식의 투자 테마는 거의 공유를 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상반기도 되게 흥미롭게 지나간 상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더 느낌이 확 오게 네. 유틸리티 한국의 종목 3개만 한번 짚어주세요. 한국전력이죠. 한전, 네. 가장 큰 게 많이 올라온 건 한전도 있고, 한전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한 그 소위 가스주들도 한 50%씩은 다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네. 예. 그 웬만한 그 지역 난방공사 이런 것도 50% 하기야. 이상 올라왔습니다. 산업재라 하면요. 예. 산업재라 하면 산업자면 뭐 전력기술 같은 거. 전력기술. 그다음에 제일 상단에 우리가 잘 아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 예. 그거는 유틸리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산업재로 당연히 부르는데. 산업재로 분류돼요? 그 안에 이제 에너지 설비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올해 예상 수익의 170배로 거래되더라고요. 연초 대비 보니까 4배 올랐더라고요. 4배. 예. 한 3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 170배 올랐다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국내에도 우리 그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170배로 거래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강력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저 국내 증시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라갈 때 섣불리 따라서 추세 추종 추종 매매. 이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굳이 우리 스스로에게 변명을 주자면 스스로에게. 왜냐면 우리가 지난 6개월간 6월 2일 날 조기 대선이 됐으니까 그 전 12월부터로 따지면 6개월간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뭐랄까 확신을 가지고 쫓아갈 그건 이제 용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확신을 갖고 쫓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매우 다양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사실은 4월 지나서 우리가 4, 5, 6을 우리나라가 가장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안정화가 됐던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때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있어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튈 수 있었던 거는 의심들이 여전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의심이 많아서.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잖아요, 주가는. 뭐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간다 그러면 이미 다 가 있죠,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근데 아직은 저는 여전히 기회는 길게 보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던 그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네. 그 전이 S&P 500 기준으로 한 5,500대 후반, 5,600 근방이었는데 이게 지금 6,200까지 왔으니까 그게 5,500, 5,600 하던 게 4,800대로 푹 꺼졌다가 그렇죠. 이게 그냥 뭐 하다못해 5,500, 5,600 아니면 5,700, 800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6,200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 4월 이전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전 대비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이나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예상되는 그런 어떤 경제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지수가 이렇게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납득은 잘 안 되는 가운데 가고 있다 하는 면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포머죠. 포머. 네. 소위 이제 나만 가난해지면 어떡해라는 걱정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미국은 뭐 이따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이
고평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평가 논란이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고평가 논란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더 하나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모든 경제를 다 대변하지도 못하고 예. 또 특정 대형 종목들 위주로 또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말이 맞고 장기적으로는 그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시장과 경제가 다르다는 얘기는 시장은 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시장은 많이 갔어요. 그럼 이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되냐? 경제가 뒤따라서 올라와 줘야 됩니다. 못 따라오지면 길게 보면 결국은 시장이 경제가 안 좋으면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시차가 갭이 벌어지고 그 갭을 누가 메꾸고 있냐? 투자자들의 조급함 또 내지는 그런 거 우리는 주식으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지나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트럼프가 모든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for the people 예. 거기다가 people 자리에다가 트럼프를 넣으면 다 딱 될 것 맞는데요? 같아요. 네. 트럼프에 의한 예. 그리고 또 트럼프를 위한 네. 그 모든 정책과 어떤 예. 그리고 너무 뉴스 특히 모르겠어요. 어떤 국제 정치나 외교 이런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간지는 모르겠으나 경제와 시장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관심 받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지금 저 자막 보세요. 좀 전에 나왔던 거는 남아공 출신인 머스크를 추방할 수도 다시 이런 얘기 나왔고 남아공으로 보내야 된다. 지금 이제 도지 정부 효율부를 갖다가 그 업무를 갖다가 일론 머스크 한번 적용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저 그때 두 사람 그 약간 화해하는 척 했을 때 그때 저도 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한번 그야말로 거울 깨지는 쨍 하는 그 정도까지 관계가 되고 나서 쉽게 회복 안 되고 그다 두 사람 다 엄청난 자아가 있고 둘 다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인물들인데 지금 제가 보기엔 머스크도 포석을 두른 것 같고요. 머스크도 예. 신당 창당 이런 거는 진짜 충분히 가능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이제 완전 나하고 그거 나의 라이벌 적대자가 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코너에 몰려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테슬라만 얘기하고 있는데 비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은 국방부로부터 대부분의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칼자루가 트럼프가 쥐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이번 감세안에 상당한 직격탄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소위 그 전기차와 관련된 세제를 빠르게 지금 축소하기로 그것이 이번 법안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뒤통수 맞은 거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그렇게 2천억 원인가를 작년에 자기가 돈을 써가면서 밀어줘갖고 당선시켜놨더니 돈도 돈이지만 예. 얼마나 그 진짜 음으로 양으로 저는 트위터를 갖다가 인수해서 X로 바꾼 다음에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봐야 되고 트럼프를 안티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다시 할 만한 그런 수많은 컨텐츠를 올라가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보는데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머스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단지 감정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본인의 앞으로의 그런 재산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네. 결국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감세안이 상원은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지만 하원에서는 좀 더 빡빡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상원은 6년에 한 번 내 선거가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예. 사실은 설득하면 됐었는데 하원은 2년마다 선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번에 그 복지 예산 줄이고 의료 복지 줄이고 한 것이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공화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앞으로 추가로 2, 3년 더 하겠지만 나는 당장 내년에 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반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노리고 아마도 이번에 머스크가 신당 창당이나 이런 얘기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 거부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역으로 힘을 주는 거죠. 예. 힘을 주는 거죠. 내가 아니면 지원해 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머스크도 이번에 안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본인의 비즈니스 전체에 상당한 리스크가
트럼프 있는 하에서는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머스크 하는 것이 단지 감정만의 얘기는 아니고 그럴 거예요. 전략적으로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상원에서 BBB 통과시키는 저 장면이 계속 자료 화면에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패배 아닙니까? 공화당 53, 민주당 47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총 100석의 상원인데 53대 47 그러면은 흔히 적어도 하는 그 말로 정도는 나와야죠. 53대 47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51대 50이란 얘기는 맞습니다. 결국 3명이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2명 아니에요? 아니죠. 51대 40. 53대 47인데 네네네. 53대 47인데 이게 51대 50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53 중에 3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50이 됐잖아요. 그럼 찬성 50, 반대 50인데 그럴 때 결국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한다 이거죠. 부통령이 하는 그게 거죠. 네. 그게 벤스 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저거는 어떻게 통과는 됐지만 저거는 뭐 거의 근데 사실은 밤새 안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아직은 하원까지 안 갔고 그 안에 조정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기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의 배팅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이 감세안이 그 안에 조금 그나마 재정 적자를 좀 더 줄이는 쪽으로 수정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여기서 바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하반기에 뭐 지금 증시를 둘러싼 요인 네. 중에 어떤 분명 기회 요인도 있을 거고 위험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좀 분석해 볼까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소위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예. 뭐를 보는 이제 틀, 예. 기준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이 될 거냐.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될 네.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이후에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것이 미국은 과잉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저축 부족하고 소비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꾸 돈을 빌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부채가 늘어난 거고요. 반면에 중국은 저 정도 사이즈 G2가 됐는데도 아직도 수출 얘기하면서 제조, 투자, 인프라 네. 투자 이거 많이 나보니까 과잉 투자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거죠. 너희 이러다가 우리 다 덤핑하는 거 아니야? 예. 다 같이 죽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2008년에 미국 망가지고 이런 거 보고 아 이거 우리 이렇게 재정을 너무 미국처럼 썼다면 큰일 나겠다. 독일이 그래서 겁먹고 사실은 헌법에까지 재정 적자 레벨을 딱 붙잡아 붙다 보니까 과소 투자가 된 거죠. 과소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이런 걸 너무 모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후퇴가 된 거고요. 결국은 트럼프 2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이제 해소시켜주는 촉매제 트리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소비 확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도 상당히 그 소매 판매 이런 거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유럽의 과소 투자 이것을 트럼프가 각성시켜갖고 GDP의 5%를 향후 10년간 5%까지를 그 소위 그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에 더 같이 갖게 됐고 인프라도 관련돼서 투자도 앞으로 향후 수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방향이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럽의 소위 익스포저 그러니까 그 매출이 노출이 많은 기업들일수록 훨씬 더 이제 수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 하반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몇 년간 한 5년 정도는 이 정도의 흐름이 꽤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을 고르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요것을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보면은 지금 어제 이런저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애초에 그 일본에다 4월 1일 날 부과하기로 했던 게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또 일본이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또 심기가 불편한지 30%, 35%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완전 엿장수 만드는데 뭐 유럽은 50% 얘기도 했으니까. 유럽은 네. 50% 이게 보니 그거 해요 진짜
아베가 잘하긴 잘했어요. 그때 저런 사람은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구나 하는 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1기 때보다는 2기가 좀 더 센 건 맞습니다. 1기 때는 그래도 견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말만 듣는 사람들만 그러네요. 있어서 그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병풍 세우는 사진이 훨씬 많아졌어요. 1기 때보다. 국방장관이고 뭐 국무장관이고 뭐 할 것 없이 전부 뒤에 이렇게 병풍 세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다 예스맨만 있어가지고. 1기 때는 그런 그건 없었는데. 예. 네, 자 지금 시간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3,084포인트, 코스닥도 0.2% 하락이 예상됩니다. 781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59,900원, SK하이닉스 1.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예상되고 현대차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천 원. 기아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만 9천 원. KB금융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11만 1,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1% 하락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25만 8천 원, 6만 1,5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만 3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0만 1천 원, 4만 5천 50원이고 HLB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27만 6천 원. 그리고 휴젤은 오늘 0.5%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36만 6천 원. 파마리서치 2% 약세가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지금 1.9%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 호가는 11만 5,900원. 클래시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이제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 또 매매 포지션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러네요. 오늘은 진짜 저렇게 저 정도로 잔잔하게 갈 수 네. 있을라는지 장중에 뭐 출렁거림은 없을라는지 저는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올랐던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주 이런 종목들 시세도 좀 궁금해져요. 네, 왜냐하면 또 최근에 또 오른 감이 있고 어제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그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어제 궁금하고요. 지주사 종목들이 거의 뭐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HS 효성인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고. 제일 극한 게 이러다가 이제 상법 개정안 뭐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랬을 때 막상 덜컥 빠져버리면 네. 그때 가서 다 또 선반영 이렇게 시황해서 해설해버리면 그거 진짜 허탈한데.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 고민하거든요. 우리 국내 쪽으로 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한번 아마 시청자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그거 할 텐데 쭉 우상향 하던 것 같다가 우상향 해오는 나름대로 채널을 갖다가 확 돌파했던 게 코로나 때였는데 그건 오바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쑥 들어왔는데 이번에 다시 이 6월 달에 이 장이 되면서 또 이제 그 기존의 그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두 번째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뭐 코스피 5천을 향한 뭐 상법 개정을 뭐 등등의 한국 증시가 한번 체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국 증시에 이제 도래한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오바가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그게 이제 기대와 구호에 그쳤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그 2020년, 21년 같이 또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그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자는 희망사항이고 당위론이고 후자는 또 확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확률이고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의심의 벽을 타고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계속, 거죠. 계속. 예. 의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는 제가 그래서 이제 기회 요인을 먼저 보면 기회 요인. 예, 그러니까 5번 제가 5번으로 네. 제일 작게 했는데 한국은 저평가 매력은 절대적으로 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보면은 그 소위 이제 소위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때문에 특정한 그 밴드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랬죠. 지금 이제 상단에 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오래 국내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은 아 이게 이제 고점 다 온 것 같아. 좀 비싸 보이는.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이제 레벨업 되면 그 밴드가 이제 위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오느냐가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법 개정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못했던 이제 재정을 부양시킨다는 거, 재정 확대를 해서 이제 소위 이제 돈을 풀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지만 미국에서도 받고 유럽에서도 받고 어디든 지금 돈을 푸는 나라가 주가가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없었죠. 사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분명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강세장을 복귀를 했기 때문에 V자 반등을 하면서 네. 저점 대비 20%를 넘어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감세안까지 통과돼 준다면 미국도 상당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완전히 다시 주도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무너져도 안 돼요. 우리나 나머지가 잘 되려면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미국 시장 자체가. 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결국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매니의 1번입니다.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체적인 힘만으로도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저는 들어온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강달러는 한 7년 정도 되고 약달러는 한 10년 정도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강달러 주기는 14년이나 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길었네요. 예, 왔기 때문에 앞으로 약달러도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달러 약세, 약달러 기조화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미국 외의 선진국인 유럽 뭐 이런 데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젯밤에도 이 와중에서도 금리는 오르지만 달러는 또 약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긴 호흡에서는 해외로부터의 그런 자금 유입이 한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그런 기반이 점점점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그 밴드, 지난 장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에서 형성되었던 장기 밴드는 이제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참 좋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방금 저기서 우리 CG로 나왔던 달러 인덱스 최근 5년간 추이 저 차트를 갖다가 방금 설명 들으면서 잠시 보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딱 최근 5년간에 이렇게 움직인 그 변동폭 안에 딱 중간에 와 있네요. 지금 그 3년 지금 저점을 딱 지금 거기에서 이제 뚫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 저기서 그럼 이제 송 대표님은 지금 이제 달러 약세는 이제 추세로 시작됐다고 보시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세안이 더 강화할 겁니다. 감세안이. 네네. 아까 이렇게 애초에 보여주셨던 자산군 거기에서 금이 제일 많이 올랐고 네. 달러가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했는데 달러 네. 인덱스 기준으로 네네. 사실 달러 시세가 한 10% 떨어졌다.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환에서 10% 까이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10%는. 그 갑자기 재미있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급변동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약세로 가면 이거 수출주에 어디가 좋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요. 미국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10% 이렇게 되니까 2분기 실적에서 이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됐어. 수출주 어느 게 좋아? 이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럴 수 수출, 있네요. 미국 내 수출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5년간 하던 얘기를 그 얘기를 미국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1등이 지금 애플로 지금 꽂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기술주들이 헤매는 와중에 애플은 또 올랐구나. 그래서 이게 참 격세지감을 예. 세용지마 격세지감 뭐 이런 걸 느끼는 참 미국에서 자기네들 약달러 같다고 수출주 뭐가 좋아 이런 얘기를 미국 내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플도 형편 많이 어렵구나. 환율 보고 우리 지금 조금 환율에서 좀 나을 거야. AI 이슈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일단은 개장하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7월 2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세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오던 나스닥 S&P 500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다우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쪽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기한 7월 9일이죠. 더 유예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소 어느 정도 좀 상단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재료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 이제 상승폭을 좀 다소 축소하는 모습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또 어떤 출발 보이는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양시장 일단은 좀 보합권입니다. 코스피가 3087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강보합으로 784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으로 63,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떨어집니다. 28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림세입니다. 999,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 하락 중이죠. 294,000원이고 현대차가 3.5% 상승합니다. 지금 21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게 올랐거든요. 이 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기아도 1.7% 올라갑니다. 104,000원. KB금융 상승합니다. 111,300원이고요. 네이버는 약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55,000원.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6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5% 강세입니다. 392,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2% 떨어집니다. 에코프로도 하락 흐름 이어지고요. 이 가운데 HLB가 0.4% 떨어지고 레인보로보틱스가 소폭 오름세입니다. 2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이 1.9% 강세입니다. 371,500원. 파마리서치도 상승 중이고요. 펩트론도 올라갑니다. 리가켄바이오가 4.8% 지금 2% 강세, 지금 상승폭이 약간 축소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117,500원, 그리고 클래시스도 오름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 지역화폐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T사이언티픽이 10%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기술투자도 2% 강세,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2.3% 오름세입니다. 그밖에 하나투자증권, 카카오뱅크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역화폐 쪽에서는 이 같은 종목들이 좀 엮여 있어서 그래요. 코나이 웹캐시가 상승 중이긴 합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약간 좀 제한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의료 AI 쪽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의료 AI 쪽에서는 이제 젠큐릭스가 12%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2,195원, 그리고 온코크로스도 2.8% 상승 중이고요. 루닛이 2.6%, 1.4% 오름세고, 뷰노도 오름세고, 3빌리언 2.6% 상승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순환매 자체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 움직임 좋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알테오젠이 상승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 모두 강세고 동아 ST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지금 4.9% 강세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도 1.4% 올라가고요.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1,64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4억 원, 649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321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7억 원, 1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지금 정장 마감 대비로는 90전 하락한 1,35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보니까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네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요즘 대충 분위기가 그러네요. 비팔 쌀싸. 네? 비싼 거 팔아서 싼 거 사는 거. 소장님이 만든 용어예요? 아니면 뭐예요? 대충 떠오르는 게 그거였는데 대충 좀 많이 올랐다 비싸다 싶은 거는 미국도 보니까 좀 줄이고 두리두리 살펴보고 좀 그동안 소외됐다 좀 싸다 싶은 거 손이 나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장에서 돈이 딴 데로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혹시나 진짜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던 돈까지 몰리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사실 예. 우리가 빨리 올랐다가 급하게 빠진 게 국내에선 샀는데 예. 외국인들이 그때 팔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 한 5일, 6일은 팔았지만 예. 뭐 어쨌든 긴 호흡에서 이제 큰 흐름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도 사고 국내도 사고. 근데 지금 우리가 빚내서 엄청 사고 있느냐? 아니면 그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신용잔고 기준으로 보니까 그때 한 11조 정도 예. 코스피가. 근데 전고점이 14조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봐도 국내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어느 정도 좀 근데 왜냐면 부동산 들어갈 돈과 성격이 저는 좀 다르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그 안에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 물꼬를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그쪽을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중간중간에 당연히 단기 급등하면은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추세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중에 상장 폐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게 마지막에 재미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미로?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네. 대로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팔면 그때부터 오른다 뭐 이거 있잖아요. 예. 이게 딱 그건데 미국에 이런 ETF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한 그 ETF 회사가 운용사가 예. 한국 엔터주 ETF라는 것을 22년도 8월 말에 성장을 시켰더라고요. 한국 엔터주 ETF. 예. 코리아 엔터테인먼트 ETF 뭐 이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티커가 K-팝이었어요. KPOP. 근데 이것이 지금 고점 2023년도 초에 고점 찍고는 계속 빠져가지고 헤매고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올 4월 1일부로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엔터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 때가 우리나라가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휘해 보면 지금 MSCI 코리아 있잖아요. 네네. EWY라고 미국 네.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저 ETF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투자하는데 50일간 48%가 거의 매일 1%씩 올랐습니다. 아니 오늘도 올라요. 지금 하이브도 그렇고 뭐 SM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가 기다리다 지쳐서 바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정확히 끊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인데 전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올라서 대형주 지수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대형주 지수에 빠진 종목들 중에서 엄청나게 보석이 있을 수 있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고 예. 회사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면 예.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다시 꼭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살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재밌어서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만든 자료일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서서히 이제 한국의 이름들이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묘한데 발 들이고 사는 거죠. 지금 방금 송 대표님 보여주신 저 엔터 ETF 4월 1일 날 상장 폐지하고 4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 우리 이거 관세 이렇게 그쵸, 4월 때릴게요 2일 해서 날, 그쵸. 그 한 다음날 일주일 그거 했죠. 장 급락할 때는 네. 아유 정말 4월 1일이라도 잘 빠져나왔다 상장 폐지 잘했다 싶었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참을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최고의 만우절 조크. 이렇게 야. 네. 오늘은 확실히 보니까 엔터, 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갑니다. 이제 결국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 진작의 또 최대 수혜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한국도 이제 K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먹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것들이 상당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다. 또 신정부가 또 그쪽 분야를 그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또 네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너지를 좀 잘 내고 있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 좀 다 여쭤보고 싶으니까
지금 뭐 감세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이제 사업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은 그 10월부터 회기 연도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마지막 3개월 뭐 더하고 이제 그다음에 트럼프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 2020년과 21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지금 여전히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왼쪽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고요. 우측 그래프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네. 국채를 빌렸으니까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 지출 비용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속도로 좀 올라가고 있어. 올해 이 속도로 가면 1.2조 달러까지 충분히 간다. 그러면은 지금 세수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봐 주시면 세수 그 내가 돈을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뭐 5달러를 거두면 미국에서는 1달러가 그냥 이자 비용으로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5달러를 거두면 다른 나라는 하여튼 10달러를 거두면 1달러 정도 나가는데 미국은 거의 20%가 그냥 다 이자 갚는 대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아마 혹시 빚을 좀 많이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돌려막기 이렇게 되면 점점 한 1년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빚이 더 늘어 있잖아요. 리파이낸싱 하다 보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역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1%를 얘기하는 게 연준한테 너희들이 금리만 낮춰주면 내가 이 고민 안 하면서 지금 의원, 상원, 하원에서 안 싸우고도 내가 이거 쉽게 통과시킬 건데 네. 이 얘기하는데 트럼프의 말이 반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달러 박살 납니다, 사실은. 달러 박살. 예, 그렇게 되면 달러 박살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좀 이런 표현이지만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만 맞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파월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쪽의 말을 다 한다고 하지만 저기 유럽 저기 어디죠? 그 스페인의 신트라인가? 뭐 거기 가서 유럽 22 뭐 전체 회의에 가서 신트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뭐 얘기를 예, 했는데 거기서는 좀 더 속편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나는 나의 갈 길을 마이웨이 할 거야. 네. 라는 느낌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그런 기조의 그 흐름. 지금 그러니까 파월은 폴 볼커를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그 방향으로 당분간 갈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7월 금리나 배팅을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은 세게 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한다. 근데 여기서 포르투갈 여기 연례회에서 그 제롬 파월이 얘기한 거 보면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뭐 결국에는 지표를 보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권 투자자들은 그렇게 듣고 싶은 거고요. 듣고 싶은 걸 듣는 예, 거다. 근데 흐름을 놓고 보면 파월의 얘기는 나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 물가야. 그 다음에 고용이고 마지막은 금융시장이야. 요 세 개를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는 무조건 물가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중에 이제 채권 투자자들은 고용이 이번에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주 그래서 목요일 날 고용 지표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거 나쁘게 나와줘야 되고. 네.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다음에 네. 다음 주에 CPI가 잘 잡혀 있어줘야 되고. 이걸 다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금리 낮춰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해서 앞으로 요것이 큰 변동성을 시장에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파월의 흐름 자체는 남은 10개월 동안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좀 더 강하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1%만 하면 얼마나 좋아. 기업들도 미국 국민들도 얼마나 좋아.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달러가 박살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참 그런 얘기할 때 지금 4.5%인 미국의 기준금리를 갖다가 1%로 당장 가자라고 저런 때를 쓰는 게 미국 대통령인데 가끔씩은 보면은 옛날 짐바브웨 무가베하고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해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찍으면 맞습니다. 돈인 줄 알고 그냥 똑같은 모양의 색깔만 다르게 해가지고 짐바브웨 달러 저도 지금 10조 달러 짐바브웨 달러 제 서랍에 하나 있거든요. 10조 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짐바브웨 10조 달러 생수 한 병 못 살 것 같은데 그걸로 찍으면 돈인 줄 알고 네. 뭐 내리면 금리 인하인 줄 알고 네. 그걸 갖고 참 저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월도 말이 그런 거잖아요. 저런 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말에 어떤 정제된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신트라에서 그 얘기 했더만요. 이런 자리는 정치적으로 누구 편드는 자리가 아니다. 더 완곡하게 얘기해서 저거는 이런 뜻일 거야라고 해설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해설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난 네 편 안 들래 해버리니까.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소위 이제 말년병장이고 갈참인데 굳이 뭐, 내가 뭐가 겁나냐 하는 네, 얘기. 그러네요. 네. 참,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님은 네. 어떤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 이제라도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 주시긴 네네. 하셨는데 순환매도 워낙 빠르고 그래서 이제 예. 그걸 다 쫓아가서 다 먹으려면은 상당히 아,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길목지키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좀 긴 그림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요게 이제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네. 이게 달러 흐름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세계 주식하고 나머지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그 상대인데 이게 위로 그러니까 아래로 지금까지 지금 한 15년간 14년간 아래로 쭉 내려왔잖아요. 이게 달러 강세하고 똑같습니다. 저 일치합니다. 이게 달러의 주기와 같은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때 미국이 더 좋았고요. 세계보다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좋았고요.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지난 15년간 미국의 대형 성장주가 그렇죠. 최고 성과, 예. 빅테크가 제일 예. 좋아요. 그러니까 저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했던 달러가 이제 약세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 꽤 상당 기간 이제 갈 텐데 그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미국보다는 비미국, 예. 우리나라 같은. 두 번째로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거꾸로 말하면 나라 자체가 조금 소용스럽죠, 사실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내려와도 그렇게 급격하게 옛날처럼 제로 금리까지 내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가치 주면 그럼 유틸리티나 금융주예요? 이것은 어느 업종이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소위 쭉 그 순위를 매겨보면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소위 성장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 아래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소위 PER이든 PBR이든 순위를 낮은. 쭉 매겨보면 PER이 그러니까 같은 지주사 안에서도 0.7, 0.8이 있을 거고요. 네. 저 아래 아직도 0.3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예를 들면 은행 안에서도 대형주들은 상당 기간 많이 왔습니다. 뭐 0.7, 0.뭐 이 정도 0.56도 와 있고 증권은 0.89까지도 와 있는데 근데 증권 중에 센 데는 거의 2배 가까이 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 밑에 지방은행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0.3배, 4배짜리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직도 좀 향의 방향성 자체는 그 기본적인 평가, 멀티플이 올라가는 방향인데 못 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충분하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단기 급등을 해서 모든 것이 비싸 보이지만 네. 조금만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예. 막 쫓아가고 빨리 가는 것 쫓아갔다가 꼭 내가 꼭 꼭지를 잡는 수가 있어서 예. 예. 조금 호흡을 열고 지금 다행스럽게 지금 보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일부 있을 것 맞아요. 같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겁먹고 도망가지 마시고 네. 그때부터 이제는 사실은 종목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잘 고르셔서 하나 둘씩 쌓아가다 보면 향후 한 3년 정도만 놓고 보면 상당히 한국 시장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전 세계 3등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요.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지금 단기에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러한 상당한 패배의 느낌 거기에 너무 안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고 국내 증시 어제 또 큰 폭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조정받고 있는데요. 코스피 현재 0.67% 약세입니다. 3,068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0.13% 하락하면서 7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하루 만에 또 매도 5위로 돌아섰습니다. 1,883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91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개인만 홀로 2,64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여기서도 외국인은 팔아내고 있습니다. 781억 원 매도 5위 기록하고 있고 반면 기관은 101억 원 매수 우위, 더불어서 개인도 66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생물공학, 건강관리 기술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유틸리티와 석유와 가스, 전기 제품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음극재용 하드카본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ESS 시장 공략을 가속 페달을 밟은 가운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납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애경케미칼 현재 20.8% 상승하며 12,7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이글이 24.7%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6,260원. 메가터치도 17.4% 상승하면서 4,715원대 거래되고요. 더불어서 나인테크가 5.19% 강세로 4,965원. WCP도 0.6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관련주도 급등하는데 특히 형지그룹주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형지글로벌이 형지그룹 전체의 통합결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협업에 나선다고 밝히자 관련주 영향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형지글로벌이 20.5% 상승하며 4,580원대고요. 밖에 현지 INC도 14.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1.12% 반락합니다. 거래가 3,080원이고요. 온타이드가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트 아시아홀딩스도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엔젤산업, 저출산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가 어제 인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로라가 5.18% 오름세로 17,25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6.18% 강세, 에르코스도 2.6% 상승세 기록합니다. 2.85% 오르면서 거래가 21,650원. 그밖에 대원미디어가 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헝션그룹도 3.56% 강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주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 봄 컴백을 예고하면서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고요. 증권가에서 하이브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이브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중에 좀 하락 반전됐습니다. 0.16% 내림세로 거래가 31만 3천 원이고요. 나머지 엔터주들은 상승합니다. SM이 1.32% 강세로 14만 5,800원. 아센디오가 3.16% 오름세로 거래가 3,105원이고요. 그밖에 JYP엔터가 0.27%, 초록백 미디어가 2.82% 상승하며 거래가 6,190원으로 집계됩니다.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지수 낙폭이 얼마나 커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엔비디아입니다. 한동안 빠져있다가 오늘 들어왔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6거래일 동안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어느덧 $160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AI 다음으로 로봇 기술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성장 기회라며 여전한 성장 여력을 강조한 점이 주가를 크게 밀어올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AI 칩도 여전히 독보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를 이유로 루프캐피탈은 목표 주가를 기존 $175에서 $250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높아진 주가에 서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는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최근 서학개미는 서클에 대해 집중적인 매수에 나섰는데요. 일주일 만에 299달러에서 181달러로 39% 급락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서클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리드엠은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서클이 그 안에서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목표 주가로 250달러를 제시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며 83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와 2위는 모두 테슬라 관련 종목들입니다. 2위는 테슬라, 1위는 TSLL인데요. 로보택시 출시 이후 각종 안전 문제가 제기되며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주가는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주가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아진 주가에 서학개미가 단기 급등을 노리고 TSLL에는 매수 우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에 대해 JP모건은 2분기 인도 대수가 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 CEO의 정부 효율부 등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1분기에 저조한 수요를 겪었지만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도 대수로 36만 대를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44만 4천 대에서 8% 줄어든 수치이며 월가 예상치인 39만 2천 대보다도 낮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안으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당기는 등 테슬라 수요 전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확대되는 반면 테슬라 투자자들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괴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티펄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성장세에 주목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매력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향후 2년간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이 30% 후반대의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거라며 이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율도 2026 회계연도엔 약 16%, 2027 회계연도엔 약 20%로 가속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라클이 매출 증가세가 큰 것에 비해 영업비용과 직원비용 증가세는 다소 낮아서 효율성이 개선됐다고도 분석했는데요.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는 기존 18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아로라 리포트는 MS의 AI 수익화 확대가 주가 상승을 낙관하는 배경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술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S는 이를 선도하는 기업이며 입지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오피스와 다이내미스 등 자사의 소프트웨어에 코파일럿을 통합하면서 구독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도 여전히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최대 72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알파벳의 클라우드 성장세와 AI 칩을 자체 개발할 필요성을 경계할 리스크로 꼽은 점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쉬어갑니다. 외국인 현선물 모두 팔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오늘 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3,060선까지 좀 내려왔네요. 네,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우리가 3,100도 올라섰습니다만 정말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분 좋은 증시라면은 삼성전자가 쑥쑥 올라가지고 그렇죠. 또 많이들 고생하고 계신 2차 전지 같은 게 좀 반등이 나서주고 이래야 네. 되는데 내 주변엔 지주사 이런 거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제가 그 얘기 제 주변에도 없어요. 그죠? 지주사, 뭐 금융주 어, 이런 거 별로 안 들고 계시죠? 좀 전에 또 우리 장현지 캐스터가 2차 전지 뭐 나트륨 이온 나트륨 나트륨, 예. 애경 케미칼 자이글 이런 쪽이 막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서 이렇게 봅니다만 이런 거는 보니까 진짜 끼 많은 종목이라서 꾼들이 막 손대면은 한 번씩 그야말로 불에다가 기름 부으면 훅 올라오는 불길처럼 그런 주식들인데 이걸 과연 개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으실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모처럼 조정이 왔습니다. 한번 우리 시장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네, 오늘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본부장 이재규 본부장님은 네. 지주사 좀 들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조금 적은 비중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어쨌거나 누리고는 계시네. 예, 다행이죠. 부럽습니다. 제일 많이 어디다 담고 계세요? 저희는 금융주를 은행주를 금융? 하나 가지고 있는데 KB금융이요. 저희가 사실 그렇죠. 제가 네.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 때 우리가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당시에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금융 쪽에 대해서 메리트가 계속해서 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당시에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금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석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재미없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들 안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전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은행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주사가 아니라 저는 은행이죠. 은행. 예, 은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아가는 기업들이나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제고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주사뿐만 아니라 은행 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7월 4일인가요? 이제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 네.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많이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네. 조선이나 예. 방산이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일단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제까지 음봉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6거래일째 음봉이거든요. 코스닥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계는 역시나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 요 코스피가 이때 보면은 6월 24일 날 진짜 이게 갭 상승하면서 이날 한 3% 가까이 마감했는데 아직까지 6월 24일 날 발생했던 이 갭은 아직 안 채운단 말입니다. 네. 이걸 갖다가 결국은 여기서 한 3,050, 60 이 위에서 이제 버티면서 이렇게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줄라는지 아니면 이 갭이 결국 한번 채우고 가려는지. 지금 근데 이 정도로 이왕 그거 멀리 가려면은 좀 조정도 지금 좀 이렇게 뭡니까 좀 넉넉하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조정도 좀 조정답게 네. 받고 가는 게 멀리 가지 않나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갭이 좀 메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갭이 메워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자체가 밀려서 밀리면서 갭이 메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갭이 메워진다라기보다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이동평균선이 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두 거.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가가 밀리거나 지수 자체가 밀려서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상단부에서 버텨주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올라오는 경우가 거. 있겠죠. 네.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후자가 좋은데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갭 상승했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줄 가능성, 버텨줄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더 편한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유리한 상황이기보다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도 지주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었던 명분이 상법 개정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지수 자체가 버텨줄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한 이렇게 눌림목 정도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아니 어제 수출입 지표 나온 거는 보니까 수출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와중에 반도체 수출이 꽤나 늘었던데 이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예상됐었던 실적에서 조금 더 하향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했었죠. 예상했었던 부분보다 조금 더 하향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4일 날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또 8일 날 나올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생각해 볼 부분은 SK하이닉스와의 그런 간극입니다.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HBM 쪽이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서 성장을 했을 때 초기 단계에선 훈련용 HBM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추론용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추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HBM을 못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다가 납품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그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쿠다라는 것을 이용해야지만 AI 쪽에 대해서 그 사업 확장 자체를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그 HBM이 들어간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제 쿠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훈련 쪽에서 추론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HBM이 엔비디아 쪽 말고 다른 쪽으로도 납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부터는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디램이라든지 레거시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때 IT 세트에다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면 또 디램 같은 우리가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추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레거시 쪽에 대한 주가 흐름도 살펴봐야 되는데 추이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IT 세트와 그 수요 자체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HBM도 HBM이지만 파운드리 사업 부분을 갖다 이제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가 지금 파운드리 이거 맡기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 군데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기업과 지금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TSMC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큰 메리트를 지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낸드 쪽,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레거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HBM 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결국엔 HBM
HBM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점수가 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HBM 쪽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부여가 되지 않고 있죠. 뭐 어제 보니까 단독 기사로 HBM 관련돼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 네. 이제 미국에 갔다 엔비디아에 예. 미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거 역시 단독 기사였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시장이 너무 시끄럽게 빠르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2월 달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6만 원이면 20%가 상승을 한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3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좀 하반 경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고 좋은 주가 흐름이라서 삼성전자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240일. 241선을 지금 5거래일째, 6거래일째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네. 삼성전자 수익률이 20%라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5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20%고 사실 많이 사신 분들 저기 80층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익률 마이너스죠. 예. 그죠? 예. 일단 저는 이제 또 오늘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여름 관련주로도 묶이는 것 같아요. 뭐 빙그레, 롯데 웰푸드,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 또 뭐 오리온. 어때요? 음식료 섹터 한참 예전에 보면은 이게 또 실적도 뒷받침되고 네. 일단 신수출주다 이런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순환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민생 쿠폰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쿠폰 소비 쪽에 대해서 촉진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음식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의료 관련주라든지 뭐 롯데 관련, 뭐 이마트 같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비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촉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혜가 어느 정도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빙과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화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좀 침체된다라고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음식료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지 못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며칠 동안 현대차라든지 기아같이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LG이노텍같이 아예 못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버텨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외의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선호하는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뭐 우리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은근히 그 관계 많구나. 어떤 거요? 아니 빙그레만 하더라도 작년 11월 뭐 12월 이때 한 6만 원, 5천 원 근방이었던 게 이게 한 10만 원 근방 갔으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와 수익률로 삼성전자가 20%하고는 차원이 다른. 다르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씩 꿈틀꿈틀 하는구나. 근데 이제 빙그레를 입에 올리시려면 정민 앵커께서는 하다못해 메로나나 붕어 사만코 정도는 평소에 가끔씩 드셔줬어야 돼. 메로나? 안 먹죠? 아니에요. 가끔 드세요? 네, 그 골프장에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골프장에서. 내 돈 내산. 꿀맛이죠, 꿀맛. 네. 공짜로 먹지 말고. 예. 그 바이오 쪽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엄청 강해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뭐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고 당뇨병 치료제도 뭐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하니까 바이오 쪽도 이제 좀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가줄 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오라든지 뭐 코스피에서는 저는 자동차 쪽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 돼야겠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쪽을 우리가 좀 더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들로 자금이 넘어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7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업종군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본다면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받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플랫폼 수출을 하거나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 쪽과 관련돼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뭐 CDMO 쪽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상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자금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음봉이 지금 4거래일째, 5거래일째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오히려 좀 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중에서 저때 뭐 그때야 꼭 이 종목만 그랬겠습니까만 녹십자도 한때 대단했잖아요. 네. 2021년 그 무렵 지금 차트만 봐서는 2차 전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뭐 재료가 나올 만한 게 없나요? 이런 쪽은.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회사가? 변동성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도 일단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과거에는 신약 개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를 이끌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부각이 되는 것은 기술 수출, 결국에는 저는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올라오는데 네.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로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여쭤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많이 오른 쪽 말고 지금 봐도 괜찮은 쪽이요. 저는 이제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자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역시나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단에서는 전 로봇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변동폭이 상당하네요. 어제 이제 장중 고점이 코스피 3,130, 오늘 3,050, 80포인트. 아, 그러네요. 예, 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한 번 오니까 또 세게 나옵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저 그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비즈 보시면서 이렇게 나쁘지 않으셨던지 아까 황해 무업자님이 우리 네. 피자 30판 보내주시겠대. 좋으셨나 봐. 그거 뭐 하고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뭐 명쾌하게 AI처럼 답변도 해주시고 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규 본부장 나오고 또 송재기 대표 나올 때 황해 무업자님 피자 30판 부탁드립니다. 진짜 보내주시면 저희 진짜 인증샷 보내주시면 나갑니다. 인증샷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 빙그레에서 붕어 사방코드 한 2, 300개 보내주시면 좋겠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